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생명일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국대학교 오충현입니다.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인사 말씀을 드리고 바로 발제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조금은 어색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기후변화 시대 왜 도시숲이 필요한가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기후변화 문제, 우리나라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마지막으로 도시숲과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글로벌 풋프린트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현재 인류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태 발자국을 한번 검증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지구의 1.7배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이코풋프린트 생태 발자국에는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거주 공간, 목재, 그다음에 농산물, 수산물 등과 같은 다양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류에게 1.7배의 지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수용력이 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국제적으로 평가를 해보게 되면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량은 3.8인데 사용량은 8.6% 정도로 약 2배 정도가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은 0.7인데 실제 우리 국민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5.85 정도가 되어서 실제 우리 국토 대비 9배 이상 더 넓은 국토 면적이 있어야지 지금과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GNP 기준으로 그 10대 강국 정도에 속하는 최상위 선진국인데요. 반대로 우리가 생태 채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 결국 라틴 아메리카나 또는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태 자산을 빌려와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채무국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채무 차원을 떠나서 기후변화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2017년에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식품 마일리지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파리와 같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 대략 1톤의 식료품을 식탁까지 가져오는데 약 700km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는 7,000km가 넘는 거리를 가지게 돼서 실질적으로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식품을 소비하는데 10배 이상의 거리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업국가로서의 특징, 그다음에 농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해와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결합이 된 문제들인데요.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 2015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파리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통해 순배출량 0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 평균 온도를 1.5도씨로 유지하는 것에 대비를 하자라고 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에 따라 2015년 37%의 감축 목표를 제출한 바 있고요. 2020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정부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탄소중립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세계에서 14번째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후 2050년까지는 이 법에 따라서 산업, 전력, 수송, 건축, 농축산, 자원순환,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탈탄소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매년 점검해야지 됩니다. 방금 이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금년 8월 우리가 탄소중립법을 제정하던 시기에 IPCC 6차 보고에서는 이미 1.5도 증가와 관련된 세계 평균 기온이라고 하는 것이 2050년이 아니라 2040년으로 10년 정도 당겨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10년 전에 조사를 했던 연구 결과인데요. 6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10년간의 평균 기온을 조사해 본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 대전, 전주, 목포를 비교했는데요. 서울의 현재의 평균 기온은 전라북도 전주의 1970년대 평균 기온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전주의 평균 기온은 1970년대 목포의 평균 기온과 같아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벌써 1도씨 이상 기온이 상승했고 그 위도상으로도 보게 되면 대부분 200km 내지는 300km 이상의 기후대가 북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도시관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토양 포장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서울은 60%의 땅을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나머지 40%는 산이나 한강과 같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의 토지 중에 48%가 빗물이 전혀 스며들 수 없는 그런 공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시 지역의 물순환의 악화와 같은 부분도 생겨나게 되지만 도시 열섬 등을 심각하게 만들어주는 문제가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이미 1985년 이현영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왕십리가 2월 달에 마이너스 4도씨일 때 북한산 지역이 마이너스 14도씨가 될 정도로 겨울철에도 도시 외곽에 있는 산림이 도시 내부보다 10도 정도 시원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문제와 도시의 포장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생기기 이전 서울과 같은 도시 공간에서는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미세먼지 현상이 연중 14일을 제외하고는 계속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어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시 열섬 문제나 미세먼지는 증가하고 또는 더워지는 문제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량 같은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 화석 연료 소비는 증가하고 이산화탄소는 계속해서 배출이 되게 되고 온난화는 심각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8년도 제가 속해 있는 동국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서울을 시가지, 산림지, 공원지,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서 온도를 측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날이 대서라고 해서 가장 더운 날이었는데요. 시가 지역의 오후 2시의 평균 온도는 34도, 산림 지역보다 약 8.5도씨가 높았습니다. 산림 지역은 25.9도, 공원 지역은 산림 지역보다 약 3도씨 정도가 높은 29도, 주거 지역이 거의 시가화 지역과 같은 35도씨 정도로 산림보다 9도씨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결과와 같이 산림이 있는 지역이 산림이 없는 지역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약 10도씨 정도가 시원한 것을 실제로 서울에서도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서 냉섬 지역과 열섬 지역을 같이 한번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대표적인 열섬 지역은 상업 업무 지역이나 주거 지역이었고요. 냉섬 지역은 산림지나 공원 지역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과연 도시의 온도가 수목을 식재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교목, 와교목, 관목, 초봄과 같이 복층 식재를 한 지역이 초봄만 식재를 한 지역에 비해서 약 4도씨 정도 시원한 것을 실제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시숲을 조성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층위 구조에 맞춰서 볼륨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녹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가 미세먼지로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이 미세먼지 흡수량과 관련된 부분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19년에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커다랗게 자란 참나무 한 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35.7g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금 10돈 또는 우리가 마시는 에스프레소를 한 잔 짤 수 있는 정도의 커피 찌꺼기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양이 과연 도시에 어느 정도 효과를 줄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는 의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이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것은 단순히 아까 봤던 것처럼 흡수하는 역할만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흡수뿐만이 아니라 흡착하거나 차단하거나 그 다음에 침강시켜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 비율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나무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를 보게 되면 흡수하는 양은 0.13%에 불과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커다랗게 자란 참나무 한 그루가 흡수할 수 있는 역할은 0.13%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이 참나무에 흡착해가지고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21%, 참나무 숲에서 미세먼지를 가라앉혀서 저감시키는 것이 약 43%, 참나무 숲이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것이 34%일 정도로 흡수는 미미하지만 나무가 가지는 흡착이나 침강, 차단 효과는 매우 막강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은 도시숲을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도시숲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는 IPCC와 생물다양성을 관리를 하는 IPBES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라고 하는 공동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기후변화의 완화가 서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해결하면서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하고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자연기반 해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연기반 해법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적응을 하고 또 자연에 대한 인간의 공편익을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보고서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연 기반으로 이런 미세먼지나 생물다양성 문제나 또는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자산입니다. 이것은 설악산 국립공원과 같이 잘 보존되는 그런 자연을 보존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운데에 있는 연두색과 같은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림을 하고 수확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순환임업을 통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짙은 초록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도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시에는 상당히 다양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가로수, 또는 정원이나 옥상 녹화와 같은 공간들인데요. 이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대응하자라고 하는 것이 자연기반 해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자연기반 해법은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식량이나 물, 에너지 또는 미세먼지와 같은 문제들 또는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데 전통적인 공학적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 세계은행은 기후변화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자연기반 해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2019년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자연기반 해법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9개 대책 가운데 하나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최대한 자연기반 해법을 포함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기반 해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기존의 공학적인 방법을 탈피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조림지와 같은 산림 또는 철저하게 보존이 되는 산림이나 갯벌과 같은 자연 요소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자연기반 해결 방안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보존이 되는 유형일과 같은 국립공원과 같은 그런 자연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관리 또는 복원되는 생태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목재 생산을 위해서 관리를 하는 산림과 같은 지역을 잘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 시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내용들입니다. 즉 도시에서 옥상 녹화를 하거나 벽면 녹화를 하거나 또는 소규모 도시공원을 만들거나 하는 내용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논의를 시작한 내용입니다. 자연기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자연기반을 바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도시나 하천,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또 갯벌이나 산림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들도 수립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을 보다 더 확충하기 위해서 잘 환경이 보존되는 생태계 보호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육상 보호지역의 지금 현재 17%를 30% 정도까지, 연안 보호지역도 30% 정도까지 보호지역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 국토 생태계를 육상 생태계, 담수 생태계, 해양이나 갯벌 이런 지역들을 복원하고자 하는 계획도 수립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도시 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물순환 환경을 개선하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소규모 그린 인프라 같은 거를 구축함으로써 도시 지역에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자연 기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여러 가지로 마련을 하고 해수부, 농식품부, 산림청 등과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도시숲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도시숲법에서는 자연공원을 제외한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산림을 도시숲법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이나 또는 산림보호법, 산림휴양법, 국토계획법 등에 있는 모든 녹지들을 관할할 수 있는 조금은 좀 포괄적인 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도시지역 내에 있는 도시숲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시숲의 면적은 도시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이 상당히 작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강원도가 상당히 높은 면적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면적을 나타내주는 자료인데요. 도시숲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전체 면적보다는 행정구역 대비 면적 또는 1인당 면적과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서울이 전체 면적으로 보면은 좀 적지만 행정구역 대비 면적으로 보면 약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비율을 가지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정부와 특히 서울시 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생활권 도시림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1인당 약 11.5평방미터의 도시림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목표가 앞으로 2027년까지는 15평방미터까지 확대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 또한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과 같이 기성 시가지가 큰 면적 지역에서는 이것을 확충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생활권 도시림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생활권 도시공원을 확충한 것 외에도 산림과 관련된 방법들을 통해서 생활권 도시림을 확충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시대 탄소 흡수원, 미세먼지 저하, 여가 휴양 공간, 생물 다양성 증진, 도시열성 저감, 도시의 물순환 개선 등의 도시숲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도시 공원 녹지만으로 도시숲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활동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앞서 제가 도시림을 확충하는 것이 도시공원 외에도 산림과 관련된 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았는데요. 소규모 도시숲을 공익용 산지로 지정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산림자원법 차원에서도 도시숲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존에 잘 보존해야지 되는 자연림, 조림을 하고 가꿔야 되는 조림지, 인공지반 녹화나 도시 안에 있는 많은 그린 인프라스트럭처와 같은 신규 녹화 지역들을 확보해서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U 2030 생물다양성 전략에서는 육상 면적을 30%, 해양 면적을 30%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실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지난주에 중국의 쿤밍에서 진행됐던 생물다양성 전략 회의와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는 30%가 아니라 우선은 육상 지역의 20%를 보전 지역으로 설정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우리 정부에서도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육상에서 17%의 보호 지역을 충분히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20%까지는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도시숲을 활용하게 되면 도시공원은 조성을 한 후에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준보전 지역과 같은 형태로 해서 육상보호구역을 20%를 넘어 30%까지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